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75쪽 8번부터 175쪽 8번 문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모두 찾았어요? 예전 교재는 171쪽 8번 문제부터 보죠. 여기 맞죠? 그렇죠? 자, 다음 문장 중에 밑줄 친 부분을 바꿨을 때, 즉 잘못된 것은 했습니다. 즉 한자어인 용도라는 말 대신에 쓰임새라는 말을 썼죠. 광범위한 쓰임새로 맞고, 또 2번에 즉 1996년부터 전면 금한다 했을 때 부사로서 일절이라는 말을, 그리고 3번에 즉 무역 규제를 연계시키고자 하는 즉 그린 라운드의 규범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는 그린 라운드 체결의 제도라기보다는 본보기, 그렇죠? 규범이 될 거다라는 얘기는 본보기가 될 거다, 이런 의미죠. 따라서 3번이 틀렸고요. 4번에 무엇을 대체하다라는 말 대신에 무엇을 대신하다라는 표현으로 즉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번 문제 같은 건 뭐냐면 결국 일반적인 상식의 문제인데, 어떤 어휘를 유사한 다른 말로 바꿔 쓸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력이라는 것은 단어를 많이 아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 적재적소에 유사한 말로 바꿔 쓰는 능력도 역시 어휘력의 일환으로 질문을 하죠. 자, 그러니까 평소에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어떤 낱말들이 그 의미나 맥락이 잘 모르겠다 하면은 반드시 찾아보고 또 노트에 필기하고 이런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무슨 어휘집 해가지고 모아놓은 것만 출제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묻는 것이니까, 결국 각자 나름대로 모르는 어휘들은 나올 때마다 꼭 노트하기 바랍니다. 자, 9번을 보면요. 기억부터 리을 중 의미의 유형이 다른 거 있는데, 추궁, 진리, 그리고 우원, 그리고 축복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낱말의 의미는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그 어떤 낱말이 사용 전, 그러니까 단어 그 자체에 가지고 있는 뜻을 지시적 의미라고 했고, 그것이 이제 실제로 문장에서 즉 쓰였을 때 획득하는 의미를 문맥적 의미라는 말로 했죠. 그럴 때 여기 4번에 니을의 축복은 지시적 의미로 쓰기보다는 이 문장 내에서의 의미로 사용됐음을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죠. 자, 본문 봐봐요. 그러면 학문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자, 이 글은 학문의 궁극적 목적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즉 학문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를 써나가는데, 이렇게 그냥 학문의 궁극적 목적은 진리탐구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학문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형식을 취하면 어떤 글쓰기의 효과가 있나요? 바로 독자의 주목을, 즉 독자의 흥미와 그리고 주목을 끌 수가 있다. 그래서 그냥 학문의 궁극적 목적은 진리탐구다 이러는 것보다는 학문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묻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 답하는 형식을 취하면 보다 더 독자의 흥미와 그리고 주목을 끌 수 있다는 그런 글쓰기의 효과가 있죠. 학문이 실생활에 유용한 것도 그 자체의 추궁이 즐거움을 가져오는 것도, 이때 추궁한다라는 얘기는 쫓을 추자니까 궁극적인 것을 줬다 이런 의미죠. 따라서 궁극적인 것을 찾다. 그래서 그 자체의 궁극적인 의미를 찾는 것이 즐거움을 가져오는 것도. 질문, 여기 즐거움은 품사가 뭘까요? 항상 명사형 어미가 와서 명사형을 만들어 쓰는지, 아니면 전미사가 와서 정말 품사가 명사로 바뀌었는지, 자, 이 판단은 어딜 보고 한다? 앞을 보고. 앞을 봐서 호응하는 말이 있으면 명사형 어미가 온 것이고, 반면에 앞에서 즉
관용어의 수식을 받고 있거나 호응하는 말이 따로 없다면 그때는 아예 품사가 명사로 바뀐 거죠. 그러면 여기 즐거움은 즐겁다라는 형용사야 아니면 즐거움이란 명사예요? 형용사죠. 앞에 호응하는 말이 있지. 즉 추궁이 즐겁다 하고 호응하는 말이 있으니까 즐거움은 이때는 형용사로서 형용사 즐겁다의 명사형으로 사용이 된 거죠. 다음 모두가 학문이 다름 아닌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진리라는 낱말도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 사용이 됐죠. 자, 거기 때문 밑줄 치고 이 때문이란 낱말은 의존명사야. 항상 띄었습니다. 때문은 의존명사로 항상 띄었습니다. 다음 실용적이니까 또는 재미가 나는 것이니까 진리요 학문인 게 아니라 진리요 할 때의 요는 연결음이죠. 그래서 앞에 모음이라 서술격조사 이가 생략된 거야. 진리이요 하고 연결음이 이요 하고 즉 써야 되는데 앞에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요 하고 붙였죠. 진리요 학문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인간 생활에 유용한 것이요. 이 이요와 그 위에 진리요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거라고. 자, 것은 받침이 있으니까 이를 그대로 밝혀서 이요 하고 쓴 거고 반면에 그 위에는 진리하고 모음이니까 요 하고 쓴 거지. 재미도 나는 것이다. 유용하다든지 이때 든지죠. 즉 유용하다와 재미가 나다 선택의 의미니까 유용하다든지 재미가 난다는 것은 학문에 있어서 부차적으로 따라올 성질의 것이요. 부차적 밑줄 치고 그것이고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궁극적 밑줄 치고. 자, 시험 문제 밑줄 친 부차적이라는 말과 그리고 궁극적의 어휘 관계와 유사한 것 이런 질문을 하면 이 둘은 무슨 관계? 궁극적과 부차적은 이 문장 안에서 어떤 관계? 서로 반대말이잖아. 반대말이면 뭐라고 말하는 거야? 반의 관계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휘 관계에는 유의 관계, 비슷한 말, 유의 관계, 그리고 반대말, 반의 관계 얘기했잖아. 따라서 부차적이라는 낱말과 궁극적이라는 낱말은 반의 관계죠. 궁극적인 목적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여기까지 학문의 궁극적 목적은 진리 탐구다라는 얘기고요. 이제 다음 단락에서는 이제 그에 대한 새로운 내용이 나온 게 아니라 학문의 궁극적 목적이 진리 탐구다라는 말에 대해서 다시 상수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두 번째 단락은 새로운 내용을 말한 게 아니고 앞에서 얘기한 내용에 대한 뒷받침을 하고 있으므로 즉 이는 부연 단락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학문의 목적은 진리의 탐구 그것에 있다. 그것 밑줄 치고. 자, 시험 문제에서요. 이 지시대명사 그것이 기능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말로 앞에 제시된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역할이 있고 또 하나는 강조하는 역할이 있어. 그러면 이게 지시하는 역할인지 강조하는 역할인지 구별하려면 이 그것이 없어도 문맥에 지장이 없다면 그건 강조의 의미로 쓴 거예요. 반면에 이 그것이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바가 즉 제시된다면 그때는 지시하는 의미로 쓴 거고 중요합니다. 즉 밑줄 친 그것의 기능이 나머지와 같은 것, 나머지와 다른 것 자주 묻죠. 여기서는 지시의 의미로 쓴 거야? 강조의 의미로 쓴 거야? 그렇지. 강조의 의미로 썼지. 왜냐면 그것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학문의 목적은 진리 탐구에 있다. 말 되지? 그러므로 이때 그것은 강조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방법을 알아둬야 돼. 그래서
그것이라는 낱말이 지시의 의미로 쓰였는지 강조의 의미로 쓰였는지는 생략을 해보면 생략을 해서 말이 되는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진리탐구는 해서 무엇하나 할지 모르나. 자, 지금 글쓰기를 어떻게 하고 있어? 이런 말을 하면 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나 하고 뭐 하고 있어? 예상되는 반론을 점검하고 있지. 이런 글쓰기 방법.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이런 반박이 있을 거야 라는 걸 전제하고 쓸 때 우리가 예상되는 반론을 점검했다. 예상되는 반론을 점검했다. 우리 시험 문제, 독해 문제에 보면은 글쓰기의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하고 뭐 예상되는 반론을 점검했는지 다양한 의견을 검토했는지 뭐 상반되는 의견을 살펴봤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을 때 이렇게 말하면 또 진리의 탐구는 해서 무엇 하나 할지 모르나 하는 이는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상되는 반박, 예상되는 반론을 점검했다라고 할 수 있죠. 학문의 목적은 그로써 족한 것이다. 이때 그것은 품사가 뭐예요? 뭘 망설여? 그로써 하고 로써가 붙었으니까 부사격 조사가 붙었으니까 뭐야? 대명사지. 이 그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 뭐 아니면 뭐 대명사 아니면 관형사. 그런데 관형사는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없으니까 그로써 하고 로써가 붙었다는 얘기는 그것이 대명사란 얘기지. 그렇죠? 학문의 목적은 그로써 족한 것이다. 그러면 이때 지시대명사 그가 지시하는 건 뭐야? 그렇지. 진리탐구. 진리탐구로서의 학문이. 자 봐봐. 그로써 족하다 할 때는 로서를 썼고 진리탐구로서의 할 때는 로서를 썼죠. 앞에 로서는 수단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로서는 뭐야? 자격이야. 그러니까 학문이 진리탐구의 자격을 가지니까 진리탐구 로서의라고 표기를 했지. 그렇죠? 다음 학문의 목적이 현실 생활과 너무 동떨어져 우원함을 탓함직도 하다. 즉 현실 생활과 너무 동떨어져 우원하다. 멀리 느껴진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현실과는 동떨어져서 멀리 느껴 있을 때 우리 이걸 한 단어로 하면 학문 그 자체의 과시에 그치기 때문에 실생활과 밀접하지 못하고 학문 그 자체의 과시에 그칠 때에는 현학적이라는 말을 써. 현학적이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현학적이다라는 얘기는 내가 이 지식을 알고 있다는 걸 과시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야. 이것이 정말 얼마나 진리 탐구를 하고 있고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알고 있어.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걸 알고 있어. 하고 과시하는 태도를 현학적이다라고. 우리 공무원 수험 준비하면서는 절대 어려운 걸 알고 있다는 걸 자신감을 가지면 안 돼요. 어디에 자신감을 가져야 돼?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어려운 걸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걸 얼마나 시험에 써먹을 수 있느냐. 알겠어요? 20개를 알고서 20개를 써서 20문제 맞추면 최고지. 최고죠. 알겠어요? 오히려 100개를 알아서 20개를 맞추는 사람보다 훨씬 경제적이지. 그러니까 항상 수험 공부는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써먹는 거 늘 관심을 가지세요. 그렇죠? 자, 그러나 오히려 학문은 현실 생활로부터 유리된 것처럼 보일 때 이때 유리되다 하면 역시 떨어져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위에 우원하다라는 말하고 아래에 유리된다라는 말은 어떤 어휘 관계? 유의 관계가 되겠지. 비슷한 말 유의 관계가 되겠죠. 가끔
그의 가장 풍부한 축복을 현실 생활 위에 내리는 수가 많다. 이때 축복은 말 그대로 축하할 일이고 복된 일이 아니라 여기서 축복은 어떤 의미로 쓰이는 거야? 학문이 주는 혜택, 학문이 주는 유용함, 학문이 주는 혜택, 학문이 주는 유용함을 말하죠. 학문이 주는 혜택, 학문이 주는 유용함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은 학문의 목적을 다룬 글이고요. 다음 10번으로 갑니다. 어휘 쓰임이 이질적인 거 했습니다. 이질적이라는 건 뭐야? 다른 것은 이 말이지. 가끔은 문제를 이해를 못해서 틀리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질문지에서도 모르는 낱말이 나오면 항상 그냥 넘어가지 말고 국어사전을 통해 선생님이 설명 안 해도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국어사전을 통해 확인해야죠. 자, 어휘 쓰임이 이질적인 거 역시 9번 문제와 같은 유형인데 지시적 의미로 쓰였는지 문맥적 의미로 쓰였는지를 묻는 거야. 기억, 콧날이고 니은번 온매무새고 디귿은 깔끔하다라고 했고 리을은 바람이 불어도라고 했어요. 답은 역시 리을이겠지. 왜? 이때 바람은 어떤 의미? 그렇지. 시련과 삶의 고통 이를 표현한 거지. 결코 윈드가 아니죠. 알겠어요? 따라서 부는 바람이 아니고 시련과 고통. 알겠습니까? 따라서 비유적 의미로 사용이 됐죠.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무원이 되면요. 국어 능력 인증 시험이라는 자격증을 갖추고 있어야 되거든. 즉 그럴 때 국어 능력 인증 시험도 죄다 이런 문제야. 이 문맥적으로 쓰인 건지 아니면 지시적으로 쓰인 건지. 선생님 그러면 공무원 돼서 그런 것도 있어야 되면은 지금부터 미리 따둘까요? 그러지 말고 지금은 일단 공무원부터 돼야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 또는 있어서 좋은 것들은 나중에 합격하고 생각하고 지금은 일단 필기시험을 하나라도 더 맞는 게 최급 선무입니다. 자, 다음 본문 봐요. 이 글은 잊지 못할 윤동주라는 평전이야. 이 글은 잊지 못할 윤동주라는 평전입니다. 평전이라는 것은 정기문에 즉 비평이 주가 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기문 하면 그 위인의 일대기를 주로 쓰는데 이 평전은 오히려 그 일대기보다는 평가가 주가 됩니다. 여기서 비평이라니까 반대하고 이게 아니라 평가가 주가 된다고. 평가가 주가 되는 정기문을 뭐라고 부른다? 평전. 자, 내가 동주를 처음 만난 건 1940년 연희전문학교 기숙사에서였다. 오뚝하게 거기 오똑이라고 써 있는데 이는 비표준어고 표준어는 뭐야? 오뚝이야. 표준어는 오뚝이야. 오뚝하게 솟은 콧날, 부리부리한 눈망울, 한일자로 굳게 담은 입. 자, 이 문장을 보면 콧날과 눈망울과 입을 묘사하고 있지? 묘사하고 있는데 문장의 구조가 유사하죠. 오뚝하게 솟은 관영어, 콧날, 체언. 부리부리한 관영어, 눈망울, 체언. 한일자로 굳게 남은 관영어, 입, 체언. 이렇게 관영어 플러스 체언의 이런 구조가 나란히 이어지고 있어. 이런 걸 우리가 병렬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장을 쓸 때는 이렇게 대등한 걸 나열할 때에는 구조를 동일하게 하는 거야. 이건 글쓰기의 방법으로도 익혀두면 좋아. 우리가 글을 쓸 때도
뭔가 유사한 걸 나열할 때에는 문장 구조가 동일하게 이어지도록 관용어 플러스 체언이면 그 뒤에도 뭐야? 관용어 플러스 체언. 이해됐어요? 자, 그는 한마디로 미남이었다. 이때 한마디로 하는 붙였었지? 하는 언제만 띄었어? 하나라는 둘 이런 헤아림의 의미. 즉 하나 둘 셋 헤아릴 수 있는 것을 띄어 쓰는 거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라는 얘기를 뭐 두 마디로 말하면 세 마디로 말하면 이런 말 없죠? 그러니까 한마디 붙였어야죠. 투명한 살결, 날씬한 몸매. 이거 누가 보면 꼭 윤동주를, 그지? 스토킹한 그런 표현 같은데, 즉 함께 공부했던 친구로서 윤동주에 대해 아주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윗글의 필자가 그 대상을 바라보는 태도와 유사한 것은 그러면 역시 다른 글에서도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는 걸 찾으면 돼? 호의적인 태도로 긍정적으로 호의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찾아야지. 정말 실제로 윤동주가 오뚝한 콧날을 가졌고 뭐 부리부리한 눈망울을 가졌고 투명한 살결을 가졌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아름답게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상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지. 이해돼요? 자, 날씬한 몸매, 단정한 옷 매무새. 자, 옷 매무새죠. 우리가 옷을 입은 스타일은 매무새고 반면에 옷을 입고 단추가 잘 잠겼는지 이렇게 뒤처리를 하는 건 뭐라고 해요? 매무시고. 그래서 매무시를 하다. 옷 매무시를 하다. 이렇게 예문을 기억하는 게 좋아. 즉 매무시는 매무시를 하다 하고 뒤처리를 하다 이런 의미고 옷을 입은 스타일은 매무새. 그렇죠? 다음. 그렇지만 그는 꾸며서 이루어지는 멋쟁이가 아니었다. 우리 표준어 멋쟁이, 즉 습관적인 행위에는 쟁이죠. 그는 천성에서 우러나는 멋을 지니고 있었다. 모자를 비스듬히 쓰는 일도 없었고 이때 비스듬히 쓰다 할 때 쓰다 밑줄 치고 이 쓰다는 글을 쓰다의 쓰다하고도 다르고 어떤 물건을 사용한다는 의미의 쓰다하고도 다르고 이때 쓰다는 말 그대로 모자를 쓰다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밑줄 친 쓰다와 맛이 쓰다, 글씨를 쓰다, 또 어떤 걸 이용하다에 쓰다는 동음이 이어져. 동음이 이어. 다이어가 아니고 동음이 이어. 따라서 이때 모자를 쓰다 할 때는 즉 방금 얘기한 맛이 쓰다, 또 글씨를 쓰다, 또 물건을 쓰다 이런 의미들과는 동음 이어 관계다라는 거 주의하고 교복의 단추를 기울어지게 다는 일도 없었다. 양복 바지의 무릎이 쌤이 지금 발음을 어떻게 했어? 무릎이 무릎이 그러면 안 되지. 무릎이 그래서 무릎에 받침은 피읍이죠. 무릎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일도 없었고 신발은 언제나 깨끗했다. 자, 무릎이 앞으로 튀어나온 일도 없고 그러니까 바지를 잘 다려 입었다는 얘기야. 또한 신발이 늘 깨끗했다는 얘기야. 이는 무엇을 말하지? 바로 윤동주의 성격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거. 뭐야? 깔끔했다는 거지. 그래서 깔끔하고 결벽했다 이 얘기죠. 때문에 이처럼 그는 깔끔하고 결벽했다. 자, 우리 소방직 문제에서요. 요 뒷부분 이처럼 그는 깔끔하고 결백했다. 이 부분을 빈칸으로 두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는 알맞은 문장은 이렇게 냈지. 이해돼? 그 근거는
앞에 나와 있는 윤동주에 대한 묘사에서 깔끔하다와 결백하다는 낱말을 추리해 볼 수 있지. 만약에 여기 이처럼 그는 용감했다. 안 되지? 이처럼 그는 재수없다. 안 되지? 그지? 즉 앞에 나와 있는 그 나열한 걸 보니까 깔끔하고 결백하다라는 말로 추론할 수 있죠. 거기에다가 그는 바람이 불어도 눈비가 휘갈겨도, 이때 바람과 눈비는 지시적 의미가 아니라 뭐로 쓰였다? 비유적 의미, 문맥적 의미로 쓰였다. 비유적 의미, 문맥적 의미로 쓰였죠. 굉장히 참신한 비유예요? 아니면 상투적인 비유예요? 상투적이죠. 그죠? 눈비가 날리고 뭐 휘갈지고 바람이 불어도 요동하지 않는, 요동, 요자 봐봐. 요자, 한자 요자 봐봐. 손수변이 들어있지? 무슨 뜻? 흔들 요자.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 눕히는 흔들 침대를 뭐라고 불러? 요람 이러지. 그렇지? 그래서 요동하지 않는, 한자 눈여겨보고 흔들 요자, 즉 손수변이 들어있습니다. 태산처럼 믿음직하고, 이때 태산처럼 직유법이죠. 태산은 중국의 우뚝 솟은 산이고, 따라서 그런 태산처럼 믿음직하고 씩씩한 기상, 한자 눈여겨봐야지. 기상. 우리 기상을 국어사전에서 찾으면요, 오늘의 기상이 어떠냐, 또 일찍 기상했다, 그렇지? 또 지금 여기 쓰인 것처럼 씩씩한 기상을 가졌다, 많은 기상이란 단어가 나와. 이는 동음이어가 많다는 거지. 그러므로 밑줄 친 부분에 알맞은 한자는 하고 묻는 거야. 그럴 때 방금 얘기한 일어난다라는 의미의 기상과 또 오늘 기상의 날씨가 어떠냐 할 때의 기상과 다 한자가 달라. 따라서 여기서는 기상했을 때 상자가, 기는 기운 기자고 상자가 이 모양 상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옆에 뭐가 있어? 사람인 변이 붙었어. 이거 주의해요. 기상이라는 낱말도 그러니까 한자 공부를 하는데 따로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 동음이어, 동자이머 이렇게 따로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독해 지문 안에서 출제된 문제 속에서 동음이어나 동자이머의 한자들은 눈여겨봐야 돼. 됐어요? 그럼 시험에서 그걸 묻는다고. 밑줄친 한자에 어울리는 것 하고. 여하튼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에 다루는, 또 기출문제에서 다루는 그 지문과 그 단어들을 주목해야지 자꾸 쓸데없는 다른 것들에 관심 가질 필요 없어. 시험을 볼 때는 자기가 공부하는 책 안에 있는 한자, 이걸 눈여겨봐야지 별도의 책을 가지고 할 필요 없고. 그렇죠? 믿음직하고 씩씩한 기상을 지니고 있다. 10번의 정답은 따라서 4번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우리가 이 야간에 특강을 하면서 선생님이 2016년도부터 주로 7급 문제부터 시작해서 기출문제를 해주고 있는데, 선생님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수업을 많이 안 듣더라고. 그 수업을. 그러면 그 시간에요, 반드시 여러분들도 일주일에 서너 시간은 국어 기출문제에 투자해야 돼. 각자. 알겠어요? 수업을 안 듣는 친구들도 그냥 뭐 다음에 문제풀이반 때 하지 이러면 안 돼. 그때는 늦어. 문제풀이반 때는 2018년도를 다루기에도 벅차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해둬야 되거든. 적어도 7급, 9급 가리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수업 안 듣는 친구들은 각자 이 기출문제 똘똘한 거 하나 사가지고 반드시 최근 기출문제는 7급, 9급 가리지 말고 모두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중의 문제집들이 대부분 9급만 7급만 모아놨으니까 직접 서점에 가서 살펴봐가지고 7급 9급이 고르게 다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알겠어요? 지금 수요일날 수업 듣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설명해주고 프린트를 주니까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는 친구들은 혼자서라도 반드시 하라고. 기출문제보다 더 좋은 예상 문제는 없어. 그리고 철저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해설이 충분한 걸 사고. 알겠어요? 자, 다시 돌아가서 11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의미와 음성의 관계가 다른 거 됐습니다. 이 의미와 음성의 관계가 다른 것이라는 얘기는 1번에 연필하는 거에 대한 의미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런데 막다나 먹다 또 가다 배는 모두 똑같은 소리에 의미가 여러 개가 있죠. 동음이어가 있죠. 그러므로 그 의미와 음성의 관계가 1대1의 관계인 걸 단일어라고 하고, 반면에 하나의 음성에 여러 의미가 있는 걸 우리는 다의어 또는 동음이어라고 한다고. 여기서 먹다는 다의어죠. 하나의 단어 안에 뭐 밥을 먹다, 담배를 먹다, 욕을 먹다 다의어고, 가다 역시 뭐 학원에 가다 또는 맛이 갔다, 그죠? 날이 가다 역시 다의어죠. 그리고 배라는 말은 사람의 배, 타는 배, 먹는 배, 동음이어죠.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모두 음성과 의미가 1대1이 아닌 여러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1번 연필은 1대1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1번이 되는 거죠. 왜 답이 1번인지를 알아야지 그냥 답이 1번이라는 걸 확인하는 건 푸남 안 하고. 알겠죠? 다음. 그리고 이렇게 먹다, 가다, 배 하고 이 단어들이 다이어고 동음이어다 이러면 가서 복습할 때에는 이 낱말들을 사전에서 찾아야죠. 그러면 이것들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보다도 쉽게 푼다고. 됐어요? 12번을 봅니다. 중심 의미로 쓰인 것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먹다 같은 말에서 사전을 찾으면 1. 음식물을 씹어 삼키다 라고 뜻이 나오고, 또 2번 뭐 담배를 피우다 라고 나오고, 3번 뭐 욕을 먹는다 이렇게 나와. 그렇지? 그러면 맨 처음 설명된 게 뭐예요? 중심 의미고, 반면에 나머지 설명들은 뭐가 된다고? 주변 의미가 돼. 그러니까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먹다 같은 말은 뭐라고 부른다고? 다이어라고 부른다고. 자, 질문이 중심 의미로 쓰인 걸 물었으니까 이 낱말이 본래의 뜻 그대로 가장 첫 번째 그 의미로 사용된 것, 이걸 묻는 거지. 자, 1번. 그와는 발이 잘 맞는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서로 발을 대보나? 아니잖아. 그지? 이때 발이 잘 맞는다는 건 무슨 뜻이야? 호흡이 맞다. 서로 뜻한 바가 맞다. 협력한다. 이런 의미지? 그러므로 주변 의미로 쓰인 거죠. 2번. 그는 공을 차다가 발을 다쳤다. 정답이죠? 이때 발은 신체의 발이지. 반면에 3번. 그와 싸운 후로 일체 발을 끊고 있다. 이때 발을 끊다는 무슨 말이야? 연락하지 않다. 관계를 끊다 이 말이지. 거기 일체라는 말 대신에 일절로 바꿔야죠.
왜냐면 부사로서 전혀 관계하지 않는다는 의미니까 일절. 일체가 아니고 뭐야? 일절. 우리 일절은 품사가 뭐라고? 부사. 반면에 일체는 품사가 뭐라고? 명사. 여러분들 대답을 잘하는 거 보니까 시험에 안 나오겠네요. 잘해서 일절 부사, 일체 명사 기억하고. 4번에 그는 발이 넓어 아는 사람이 많다. 이때 발이 넓다는 무슨 뜻? 대인관계가 좋다는 거야. 치수가 크다는 게 아니라 대인관계가 좋다. 따라서 아는 데가 많고 대인관계가 좋아서 아는 사람이 많다. 이런 의미죠. 12번의 정답 몇 번? 2번입니다. 13번 미술침 부분의 뜻과 같은 의미로 쓰인 거. 가장 기본적인 시험 유형이야. 알겠어요? 이 어휘 문제에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유형. 이 가구는 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 이루어졌다. 자, 뭐 손 정도야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대부분 중심 의미보다는 문맥적 의미로 사용된 걸 묻거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꿔보라고. 여기서 많은 사람의 손을 거쳤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노동력이 필요했다는 얘기. 많은 사람의 노동이 필요했다는 얘기지. 따라서 1번 사기꾼의 손에 놀아난다. 이때 손은 뭐야? 사기꾼의 수단에. 사기꾼의 수단에 놀아났다. 그렇죠? 2번 농사철에는 손이 부족하다. 정답이지? 노동력이 부족하다. 정답이죠. 3번 집안의 운명은 나의 손에 달렸다. 이때 손은 내가 하기 나름이다 이 말이잖아. 나의 능력에 달렸다 이 말이잖아. 즉 집안일은 나의 능력에 달렸다 이 말이죠. 4번 일제 손에 빼앗겨. 일제 손에 빼앗겨. 이때 손은 즉 일제 손에 빼앗겼다는 얘기는 즉 그 주권을 빼앗겼다는 얘기니까 결국 일제의 뭐야? 힘에 의해서 일제의 힘에 의해서 또는 일제의 폭력에 의해서 빼앗겼다라는 얘기지. 자, 14번도 역시 유사한 문제인데 13번보다 조금 어렵죠. 봅시다. 논두렁 길에서 시작된 나의 길은 믿어지지 않을 만큼 길고 짧았다. 이때 길은 인생이죠. 인생입니다. 결국 나의 인생은 믿어지지 않을 만큼 길고 짧았다. 그런데 나의 인생이 논두렁길에서 시작했다는 건 무슨 뜻이야? 그렇지. 뭘 또 가난하냐? 꼭 농민이면 먹고 가난한 건 아니고 즉 농부의 자식으로 농촌에서 시작했다 이거지. 도심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농촌에서. 여러분들 농부들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스님이 예전에 그 어디야? 서산에 있는 그 어느 학교에 잠시 갈 일이 있어서 거기 강의하러 가는데 학생들이 죄다 그냥 큰 대형차 탄다니까. 그리고 외제차 타고 슈퍼 가는데 아주머니들이 BMW 몰고 다녀요. 그러니까 갑자기 땅값이 오르니까 가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논두렁길에서 시작했다라는 얘기는 농촌에서 자랐다 이 말이죠. 믿어지지 않을 만큼 길고 짧았다. 어느덧 삶의 오후가 왔음을 의식한다. 삶의 오후가 왔다는 건 무슨 뜻이야? 나이를 먹었다.
중년이 됐다. 이런 얘기지. 약간 아쉽고 초조해진다. 갈 길은 더욱 아득해 보이는데 근본적 문제들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알쏭달쏭하기만 하다. 그러나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면, 자, 이제 이 길은 곧 뭐예요? 내 삶에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죠. 그래서 이 방향이 내가 가야 할 그 방향이라면, 내가 가야 할 삶의 목표라면, 따라서 이때 밑줄 친 길은 삶의 목표죠. 내가 가야 할 삶의 목표죠. 그러니까 이때 이 길은 단순한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삶에서 확실하게 즉 갖게 되는 전문 분야, 확실한 내가 걸어가게 될 전문적인 직업 또는 학문의 즉 방향을 말하죠. 따라서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그 방향이라면, 내가 가야 할 삶의 목표라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피하지 않겠다. 1번, 그는 그 길에 통달한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이 길은 그 사람만 알 수 있는 전문 분야죠. 그래서 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 전문 분야에 능통한 사람이다 이 말이지. 2번,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 할 때 이 길은 윤리적인 길이지. 올바른 길이지. 그래서 윤리적인 과정, 올바른 과정을 말하죠. 3번에 인간의 삶의 길은 결코 평탄한 것만은 아니다. 이때 길은 뭐야? 삶의 과정이지. 인생의 과정을 삶의 길이라 했지. 그는 먼 길을 떠났다 할 때의 길은 여행을 갔다는 거지. 그는 죽었다? 죽었다기보다는 그죠? 그건 물론 죽었다는 의미로도 비유적으로 쓸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먼 길을 떠났다 하면 여행을 갔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만약에 첫 번째 줄에 논두렁에서 시작된 나의 길은 이러면 답은 3번이야. 이해되나? 첫 번째 줄에 길에 밑줄이 있으면 이건 답은 3번이고, 그러나 지금 마지막 줄에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면 결국 내가 가야 할 길이니까 내가 잘 아는 분야, 내가 잘 알고 있는 곳, 이런 의미니까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3번이 아닌 1번인 이유는 오로지 이 문장에서 길이 그런 의미로 쓰였기 때문이야. 만약에 다른 시험에서는 또 그 길이, 그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길이라면 답은 2번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 정몽주의 시조, 정몽주의 어머니가 썼다는 시조,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검은 까마귀 흰 백로를 시샘하니 네가 가야 할 길이 아니면 가지 말거라. 이런 식의 시조를 주고 이 시조와 관계 깊은 길은 하고 물으면 답은 2번이 되는 거라고. 그렇죠? (15번을) 갑니다. 다음 밑줄 친 단어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것. 그러고 보니, 자, 그러고 보니 밑줄 치고, 그리고 보니, 이런 말은 우리말에 없다. 그리고 라는 말 뒤에 보다 라는 말이 올 수 없다. 그리고 보니가 아니라 뭐야? 그러고 보니. 물론 이때 보다는 눈으로 본다는 뜻이 아니죠. 그렇죠? 어떤 일을 해보니 이 말이지. 그러고 보니 유정이 너도 어지간히 사람은 버렸구나. 이때 버렸다가 무슨 뜻이야?
사람이 버렸다 하면 뭐야? 타락했다. 이런 얘기지. 그렇지? 야, 고생했는데 어이구 우리 아들 버렸네 그래? 아니잖아. 고생하다는 말이 아니라 뭐 타락했다 이런 의미잖아. 기운 없이 고개를 숙였을 때 무거운 고독과 아울러 슬픔이 등 뒤로 내려침을 느꼈다. 그러나 나는 아직 버리지 않았다라고 했어. 이때 버리다는 유정이 네가 어지간히 사람이 버렸구나 이 말에 있어서 그러나 나는 아직 버리지 않았다 이 말이니까 무슨 뜻? 타락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1번 쓰레기는 용도와 재질에 따라 분류하여 버려야 한다. 이때 버리다는 중심 의미로 쓰였지. 중심 의미로 쓰였지. 쓰레기를 버리다 중심 의미로 쓰였죠. 2번 난 죽을 때까지 그림 그리는 일만은 버리지 않을 거예요. 이때 버리다는 그렇지 포기하다 라는 의미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3번 어린애에게 그런 짓을 가르치다니 애를 버릴 작정은요 즉 망치다 타락하다 라는 의미니까 정답 몇 번? 3번. 목숨을 버리는 것은 삶을 적극적으로 사는 자세가 아니요. 자, 이때 목숨을 버리다는 희생하다, 포기하다. 여기서 포기한다는 의미가 크지. 목숨을 포기하는 건 삶을 적극적으로 사는 게 아니다. 15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고요. 자, 하나만 질문하면 거기 4번에 선택지 4번에 적극적 밑줄 치고 자 적극적의 품사는 하고 질문하면 적극적의 품사는 하고 질문하면 적극적의 품사는 하고 질문하면 자 봐봐 우리말에 이 적이라는 전미사가 붙은 말은 품사가 따로 정해진 게 아니라 문장에서의 쓰임에 따라 품사가 정해진다고 했어. 그러면 이 품사가 무엇인지를 판단하려면 적어도 뒤에 뭐가 오는지를 봐야지. 그렇지? 만약에 적극적 사고하고 체언이 오면 그러면 얘는 품사가 뭐야? 관형사야. 적극적하고 지금 문장에서 뭐가 왔어 뒤에? 뒤에 뭐가 왔어? 의로가 왔잖아. 의로가 왔잖아요. 의로가 뭐예요? 부사격 조사예요. 그러면 조사가 붙었다는 얘기는 얘가 뭐라는 거예요? 품사가. 명사라는 얘기지. 이게 왜 어려워요? 알았어요? 격조사가 붙는다는 얘기는 얘가 체온이란 얘기잖아. 명사란 얘기죠. 비교적 빨리 일을 처리해라. 이때 비교적의 품사는 하고 물으면 이 뒤에 빨리라는 부사를 수식하니까 얘는 품사가 역시 뭐가 돼? 부사가 되는 거지. 됐어요? 꼭 알아둬야 돼. 이 품사 문제에서 적이 들어가는 말은 항상 시험에 나오고 있지. 적이 붙는 단어의 품사는 문장에서의 쓰임에 따라 판단하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늘 잊지 말 거. 이, 가, 을, 의, 에로, 와 이런 말들이 붙어 있으면 이것들은 모두 또 이다,
이런 것들은 모두 격조사야. 그러니까 이런 말이 붙어 있는 단어의 품사를 물으면 걔는 무조건 뭐야? 즉 체언이라고. 명사, 대명사, 수사 중에 하나라고. 대부분은 명사지. 알겠어요? 이건 공식 같은 거야, 공식.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격조사가 붙어 있는 걸 보고 얘가 체언임을 알 수도 있고, 체언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격조사를 즉 보고 판단하게 되는 거라고. 체언과 격조사는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요. 알겠어요? 분명히 선생님이 조사라고 안 그러고 격조사라고 했어. 격조사. 왜냐면 보조사는 모든 단어 뒤에 붙어. 그러나 격조사는 체언 뒤에만 붙지. 그리고 어떤 조사도 붙을 수 없는 단어가 우리말에서 격조사가 됐든 보조사가 됐든 어떤 단어도 붙을 수 없는 단어가 뭐라고? 관형사라고. 관형사. 즉 관형사는 절대 그 뒤에 어떤 말도 붙어 있을 수가 없어. 됐어요? 반드시 체언을 꾸미는 역할만 하지 어떤 단어도 뒤에 붙어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16번부터 하죠.